중국에서 우한 폐렴으로 알려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정부가 획일적인 성평등 교육을 독려한다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저출산과 관련된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지자체가 시행하는 정책 대부분은 현금 지원에 쏠리면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연중기획 한국교회가 살립시다에서 짚어봤습니다. 최근 도박과 경제적 파산으로 미국 거리에서 방황하는 한인 노숙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복을 돕고 있는 쉼터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CTS 뉴스입니다.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른바 중국 우한 폐렴으로 긴장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확진 환자 발생 보고가 이어지면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중국 우한의 현지 교민과 전화 연결해서 현지 상황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현지 교민의 상황과 여건으로 사전 녹음으로 진행한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로 보도되고 있는 중국 우한시의 현재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현재 중국 현지 확진 환자는 4,515명, 사망자는 10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우한 현지에서 널리 알려진 시점은 지난주 목요일인 23일 오전 10시부터 우한 지역의 교통을 봉쇄하면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 전날까지는 일반 시민이 정상적인 일상을 보내고 있었고요. 이 질병이 이렇게 치명적인 줄 잘 몰랐습니다. 23일 이후 갑작스럽게 보도가 증가하면서 감기인 줄만 알던 사람들이 병원을 찾게 되었고 병원은 수많은 환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진료를 받으려고 2시간가량을 줄을 섰다고도 합니다. 병상과 의료진, 의료시설이 그렇게 턱없이 부족해진 거죠. 확진 환자가 되지 못하면 증상이 있어도 귀가해야 했고 다시 병원을 찾는 과정을 거치면서 가족들은 주변 사람들을 전염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한과의 접근 자체가 이제 통제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갑작스런 사재기로 마트에 식료품이 동이 났다는 보도가 많았죠. 우한이 봉쇄되던 초기인 23일, 24일경에 벌어진 단기적인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스크 공급이 부족해서 여전히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지만 식품은 정상적인 공급이 이루어져 가격이 안정되었습니다. 저희 집 근처 소형마트만 가도 식료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28일, 일본은 29일, 프랑스는 31일 오전, 한국은 30일에서 31일 사이에, 그리고 인도는 조만간 우한 인근 도시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상으로 여겨지는 박쥐 등 야생동물과 관련하여 우한뿐 아니라 중국 전역에서 그런 거래를 불법으로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인들이 야생동물을 흔하게 먹는 것처럼 보도되긴 하지만 실제로 야생동물 가격이 비싸고 사람들의 의식 수준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일반 중국인들은 즐겨 먹지 않습니다. 임시병원을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세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000명을 수용한다고 했다가 또 지금은 추가로 1만 명을 수용하는 임시병원을 건립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처음 보도가 나간 후에도 감염 위험 때문인지 공사 인부를 쉽게 구하지 못해서 하루 일당을 2,000위안, 한국 돈으로 약 34만 원을 당일 지급한다는 모집 문구를 본 적도 있습니다. 네, 중국 정부는 물론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이번 사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지 한인 사회는 어떤 상황인지 들어봤습니다. 현재 우한 시내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과 공유 차량을 전혀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지역별로 배정된 소수의 택시를
기급할 때 불러서 사용할 수 있는 정도고요. 개인 승용차도 운행을 통제한다고 발표했다가 시민들의 거센 항의로 철회했습니다. 그러나 감염 위험으로 대부분의 시민이 외출을 자제하고 집 밖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한 거리에는 사람도 차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유령 도시가 되었습니다. 외출 시에는 규정상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우한에 거주하는 한인은 약 1000명으로 추산했는데요. 겨울방학과 설 명절을 맞아 어린 자녀를 둔 교민들과 대학생 상당수가 이미 귀국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귀국 전세기 탑승을 기다리는 교민은 약 700명가량으로 영사관과 한인회에서 단톡방을 만들어 정보를 교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선교계에서는 선교사 추방 등 이 중국 선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가 중국 현지 선교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 전하는 메시지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전염병으로 우한 정부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주일 예배는 기존의 한인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가정교회나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몇몇 가정들만 모여서 소규모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임이 불가능한 재난 상황에서 특별히 교회가 역할을 할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선교적으로 우한 폐렴으로 인한 영향력은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몇 년간 지속적이고 심각하게 교회를 통제해왔고 설상가상으로 전염병으로 그나마 소수로 모이던 모임조차 지금은 모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번 전염병을 계기로 정부의 종교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 분산되고 다양한 사회적 요구가 팽배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중국 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강압적이고 통제되던 사회 분위기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선교에 좋은 환경이 마련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국 교회가 중국과 우한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전염병이 하루속히 소멸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땅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우상으로 뒤덮인 어두운 땅을 밝게 비추는 등불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지에서 신종 바이러스로 인한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이번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한 어린이집에서 6살 여자아이의 성추행 사건이 벌어지면서 국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어떻게 성교육을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정부가 장려하고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한 성교육에서 성평등 사상을 강조한 나머지 동성애와 젠더 교육을 옹호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세현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희롱, 성폭력 등 젠더 기반 폭력 예방 교육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양평원에서 공지한 지난 2018년 신규 양성평등교육 전문 강사 양성과정 서류 접수와 교육 안내서입니다. 교육 프로그램 교육 목표를 보면 성평등 관련 주요 개념과 이론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성인지 관점을 정립하고 영역별 젠더 이슈 역량을 강화한다고 돼 있습니다. 4단계로 나눠진 교육 프로그램 중 1단계인 기본 과정, 성인지 관점과 성인지 감수성 향상이라는 주제 아래 한국 사회 젠더 지형의 성찰이 포함됐고 과제로는 성인지 학습계획서 제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양평원에서 양성된 강사들은 전국의 성문화센터를 비롯해 학교 성교육 강사로 나서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국가에서 양평원 강사 섭외를 장려하므로 젠더 기반의 성교육을 획일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매년 의무로 시행해야 하는 성교육 강사 초빙에 있어 양평원 강사와 민간 강사 간 차별이 크다는 것. 한 현직 초등학교 보건교사에 따르면 성교육 실시 이후 평가 점수 항목이 양평원 소속인지 아닌지에 따라 평가 점수가 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점을 만점으로 봤을 때 양평원에서 파견한 강사의 경우는 20점 만점, 민간 강사의 경우 15점, 사이버 교육의 경우 8점인데 이마저도 양평원에서 만든 교육 과정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좀 불합리하다라고 느꼈던 게 이미 이런 큰 틀을 다 쌓아놓고서
안 되면 여기에 안 되면 안 되게끔 만들어가는 거? 여가부에서 만든 지침이다. 양성평등 기본법에 의해서 운영되어가는 양평원이라는 곳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이라고 하지만 그거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너무 한 곳에만 치중이 되어 있고 거기서는 말하는 건 성평등의 관점이다. 점수의 차별뿐만이 아닙니다. 양평원 소속 강사의 경우 정부에서 강사료를 지원해주는 반면 민간 강사의 경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섭외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 양성평등을 교육하는 민간 성교육 강사들은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합니다. 비용이 들어가는 거지, 강사비가. 그거 누가 하려고 그러겠냐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너무 골치가 아픈 거야.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양평원 강사들만 쓰는 거지. 국가가 힘을 실어 추진 중인 성교육. 획일적인 시스템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교육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다음 세대 연중기획 한국교회가 설립시다 시간입니다. 출산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이 과연 현실성 있는 정책이냐 하는 지적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여주기식의 정책들을 그냥 쏟아내기만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특히 임신, 출산 관련 정책이 현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지역별로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다음 세대 정책을 김인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53조 원,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정부가 저출산 대책이라며 쏟아부은 돈의 총액입니다. 예산 규모만 보면 정부가 출생아 한 명당 쓴 돈은 약 6,8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금액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정부는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쓴 걸까요? 지난 13년간 5년 단위로 3차례에 걸쳐 저출산 고령사업회 기본계획이 시행됐습니다. 세 구간 중 가장 최근인 2016년부터 올해 2020년까지의 제3차 기본계획에 총 71조 8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됐으며 2018년에만 26조 3천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맞춤형 돌봄 확대와 교육개혁으로 약 16조 8천억 원이 들었습니다. 청년 일자리와 주거 대책 강화는 5조 7천억 원,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에는 1조 4천억 원만이 배정됐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필요는 달랐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저출산 대응책에 대한 국민 인식과 욕구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85%가 자녀 양육을 할 예정이거나 양육 중인 부부를 위해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정책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난임부부 시술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등 임신 출산 지원을 비롯해 산모 태아 건강과 의료비 지원, 휴가휴직 제도 등 다양합니다. 그런데 지원 정책이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경쟁적으로 과시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3년간 지자체 저출산 정책 가운데 임신 출산 관련 안건의 절반 이상이 출산 장려금 지원이었습니다. 출산 장려금 비율은 2016년 73.1%, 2017년 68%, 2018년 49.4%에 달했습니다. 아이가 셋인 가구에 지급하던 지원금을 둘째 또는 첫째 아이까지 확대하거나 지원 금액을 올리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지자체의 저출산 대책이 현금 지원을 확대하는 쪽에 집중된 겁니다. 심지어 출산 전에 출산 지원금을 많이 주는 지역으로 전입해 지원금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가구도 생겨나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현금 위주의 지원이 이미 결혼해 있고 출산 의향 혹은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의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전반적인 출산율 증가에는 큰 효과를 주지 못한다는 분석입니다. 시대가 바뀐 이 실질적인 그 문제에 대한 그 진단을 좀 파악을 해야 될 게 반드시 빈부의 차이라는 것도 좀 더 줄여줘야 되고 사회 안전망이 갖춰져야 되고 이 복지 체제가 좀 더 갖춰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중복, 낭비, 지역별 과도한 경쟁 등이 아닌 국민들의 유형을 세심하게 고려한 저출산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고 장기려 박사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의술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 의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부산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은 이러한 장기려 박사의 정신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부탄의 한 환우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희망을 전했습니다. 최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부탄. 그곳에서 온 릭셀 형제. 특별한 기회로 한국을 방문한 형제 중 환자복을 입고 있는 사람은 부탄의 장애인 양궁 국가대표로 활약하고 있는 페마 릭셀 씨입니다. 소아마비 장애인으로 부탄 양궁의 장애인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페마 씨는 어린 시절 다친 머리를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머리 전체에 종양이 덮이게 됐습니다. 건강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보기에 따라 혐오감을 주기도 했던 종양으로 인해 페마 씨는 모자를 쓰지 않고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했고 심리적으로 위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점이 온몸에 퍼져 있는 상태였고요. 특히 이제 얼굴이랑 두피 쪽에 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외관상 보기 안 좋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면 혐오감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좀 하기 좀 힘들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어서 이걸 좀 교정해 보고자. 그러한 사연을 접하게 된 고신대 복음병원에서는 원목 씨를 중심으로 페마 씨의 수술을 돕기 위한 방법을 찾아 나섰고 여러 도움의 손길과 더불어 병원 교직원들이 의료 선교를 위해 마련해 놓은 기금을 수술비로 지원하며 이번 수술이 성사됐습니다. 해외 여러 선교사님들이 그 해외에 나가서 그 사역지에서 힘들어하는 환자분들 있을 때 특별히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역량만큼 저희들이 돕게 되는 부분이 저희 병원이 우리나라에 많은 의과대학이 있지만 저희 병원은 특별히 기독교 병원으로서 그 부분을 교육과 연구 치료뿐만 아니라 그런 선교 사명까지도 감당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수술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부탄으로 돌아가게 된 페마 씨는 앞으로 부탄의 장애인 양궁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살아가는 동안 한국과 복음병원이 베풀어준 사랑과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And doctor, this everything doing support for me, so I'm very thankful because I'm very happy. Answer is so here nurse and sister also doing well and looking well, so I'm very happy lah. 먼 타국의 환우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려 앞장선 병원과 교직원들의 섬김과 헌신이 새해를 맞은 우리들에게 훈훈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병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도박과 마약 같은 각종 중독과 경제적 파산 때문에 거리를 방황하는 한인 노숙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도 사회와 가정에서 소외된 이들을 섬기고 복음으로 치유를 돕는 쉼터가 있습니다. 손민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저녁 뉴욕 플러싱의 주택가에서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함께 찬양을 부르는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도박, 마약 등 각종 중독에 빠져 한때 거리에서 노숙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지난 2012년 늘어나는 한인 노숙인의 자활을 돕기 위해 설립된 뉴욕 나눔의 집은 노숙인들이 경제적 궁핍과 각종 중독으로부터 벗어나 치유될 수 있도록 쉼터를 제공하고 하루 4차례 예배를 드리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건강 문제로 잡아버리는 사람, 또 가정의 이혼 문제, 때로는 정신건강의 문제, 또 중독의 문제, 그런 이제 문제로 인해서 소득이 없으니까 재정적,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곳을 들어오게 되고 또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래도 나눔의 집에 가보면 산다. 그래서 이제 들어오게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설립 초기 작은 상가 한 켠에서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던 뉴욕 나눔의 집은 3년 전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플러싱 지역으로 쉼터를 이전해 더욱 다양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상담 외에도 전문가를 초청해 중독으로부터 회복을 돕는 사역을 펼쳐 자립에 성공한 노숙인들이 다른 노숙인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15명 정도 잡을 잡고 나가게 되었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지금 들어오는 중에 있고요. 그래도 각자 이제 어느 정도 틀이 잡히니까 틀이 잡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각자 자기 할 일들을 이제 맡아서 열심히 섬겨주고 섬김을 받다 보니까 열심히 섬길 줄 아는 사람으로
이제 변화가 됐다는 것은 참 괄목할 만한 일입니다. 현재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노숙인은 21명. 이곳에 오게 된 사정은 각자 다르지만 대부분 오랜 노숙 생활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젠 나눔의 집을 통해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회복되어 새로운 삶의 희망을 키워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멘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방황하고 있을 때 이곳에 와서 집중적인 치료받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회복돼서 나가시는 분들 봤고. 밖에서는 늘 불안했어요. 생활하는 게. 그런 불안한 삶은 무지하게 오래 살았죠. 밖에서. 근데 여기 와서는 안정을 찾았어요. 안정하고 건강을 찾았다고요. 이처럼 나눔의 집을 통한 사역의 열매가 증가하면서 이제는 뉴욕뿐 아니라 타주에서도 이곳을 방문하고 있지만 현재 시설로는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새로운 장소를 찾기 위한 계획과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 나눔의 집에서 이런 분들이 변화가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참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또 그들의 손도 좀 잡아주고 또 이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그런 네트워크를 근면에는 그래서 이제 가졌으면 합니다. 길 위의 나그네들을 품은 나눔의 집은 이제 단순한 쉼터를 넘어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 플러싱에서 CTS 뉴스 손민석입니다. 한국위기관리재단이 트라우마로 고통을 호소하는 선교사들을 위한 위기 대응 훈련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위기 대응 훈련은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선교사들을 위해 주변 동료들을 동료 위기 대응자로 훈련하는 프로그램으로 성경을 바탕으로 트라우마를 겪는 선교사들이 보이는 상실과 스트레스, 우울증 등에 관해 설명하고 대안을 전할 예정입니다. 위기관리재단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전에 먼저 고통과 위기에 관한 우리 자신의 신념을 살펴봐야 한다며 믿는 자로서 위기와 고통에 대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훈련은 오는 4월 19일부터 6일 동안 필그림 하우스에서 진행합니다. 나이지리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게 인질로 붙잡힌 현지 목회자가 끝내 처형당했습니다. 나이지리아 기독교협회 데데로게센 사무총장은 라완 안디미 목사는 신앙을 부인하지 않았다며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안디미 목사의 몸값을 받지 못하자 삼비사 숲에서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이지리아 기독교협회 바요 올라데지 대변인은 안디미 목사의 처형과 관련해 공식 성명을 낼 계획이라면서 신사가 양처럼 살해당했다는 사실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 제주집회 21차 정기총회가 제주 비전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개회에서 말씀을 전한 군선교연합회 제주지회장 남수은 목사는 2020년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군선교를 향한 귀한 사명을 기쁨으로 기꺼이 감당해 나가자고 전했습니다. 임원 개선을 통해 제주지회 신임 이사장에 서귀포 동홍교회 박창건 목사가, 신임 지회장에 제주성례교회 강현옥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이 환경 문제와 재난 현장에서 만들어진 영화를 소개하는 살림극장을 개최했습니다. 첫 상영작으로 지난 2018년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최우수상과 2019년 서울 환경영화제 대상을 수상한 왕민철 감독의 동물원을 상영했습니다. 영화 동물원은 청주동물원을 배경으로 동물들의 탄생과 죽음, 사육사와 수의사의 일상을 깊이 있는 시선으로 담아낸 영화입니다. 살림은 환경에 관한 다양한 문제의식을 담은 영화를 함께 보고 구체적인 대안과 실천의 지혜를 모으려 한다며 살림극장이 환경교육의 너른 마당으로 확장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살림극장은 매달 넷째 주 화요일에 세문안교회에서 진행합니다. 이번 주 문화가 소식은 장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가정예배의 길을 터주는 책, 지저스 콜링, 우리 집 가정예배입니다. 책은 부모와 자녀가 각각 읽을 수 있는 100편의 묵상글이 짝을 이뤄 구성됐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화자로 나선 것처럼 풀어 쓴 묵상글들은 가정예배에 감동을 더합니다. 묵상 내용을 가족과 나눌 수 있는 질문, 함께 이야기해요.
더 깊은 묵상으로 이끄는 함께 읽어요도 있어 가족이 소통할 수 있는 가정예배를 돕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1,700만 권 이상 판매된 지저스 콜링을 비롯해 많은 저서들로 유명한 저자 사라영은 책을 통해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을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그림으로 만나는 성경의 핵심 가치들, 한 주에 한 번씩 자녀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가정예배 안내서, 그림책으로 드리는 가정예배입니다. 책은 52주에 맞춰 가정, 생태, 공동체, 성품, 평화, 용서, 사과 등 주제별 구성과 절기별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림책 형식으로 가정의 다음 세대가 쉽고 재밌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구체적인 기도와 나눔도 함께 제시돼 부모도 부담 없이 예배를 인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자는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기신 사명이 바로 가정예배라며 하나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기독교 문화가 모든 가정 안에 세워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다원주의적 세속사회에서 개인과 소그룹 공동체가 성경 말씀을 통해 바른 신앙을 갖도록 돕는 책, 당신을 위한 팀 켈러의 90일 성경 공부입니다. 다수의 저서 활동으로 국내에서도 유명한 미국의 팀 켈러 목사의 책으로 성경의 갈라디아서, 로마서, 사사기에 대한 91분의 성경 공부 내용이 담겼습니다. 팀 켈러 목사와 출판 관계자들은 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경에 숨겨진 보물을 찾는 데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그 보물을 찾을 때 더 깊은 감동을 느끼기 위한 방법으로 성경 공부 전에 본문을 읽어보고 공부 후에 느낀 점을 기록으로 남기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CTS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저출산 극복과 한국교회 부흥을 위한 기획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지난 2016년까지 한국가정사역협회 사무국장을 지내시고 현재는 크리스천 연애대책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시는 이화서 소장과 함께 다음 세대 활성화를 위한 저출산 정책을 점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정책들을 쏟아냈었는데 10년 정도 이 기간 동안 어떤 정책들이 있었고 또 예산은 어땠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일단은 그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2005년도에 저출산과 고령 사회를 위한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럴 때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라는 이제 그 기구가 설립이 됐는데 이 기구는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고요. 13개 모든 부처의 장관이 위원으로 있고 그리고 각계 전문가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요 구성만 봐도 국가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러면서 한 153조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임신과 출산 이런 부분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천문학적인 수치의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출산 현상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좀 어떤 것들을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예, 일단은 예산의 규모부터 좀 봤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2020년도 전체 예산이 513조거든요. 그중에 국방비 예산이 50조고요. 10%죠. 근데 2020년도 저출산 문제에 대한 예산이 40조로 잡혀서 7.8% 정도가 잡혀 있는 걸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국방비는 당연히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40조나 예산을 잡고 있는 이 정도로 국가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긴 한데 국민들은 체감을 하고 있지 못하죠. 저도 그렇게 느껴지는데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럴 때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진행된 것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더라도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국가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럼 예산 말고요. 지난 정부 한 10년 정도를 되짚어봤을 때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을 써왔는지 사례를 좀 들어주시죠. 예. 정책적으로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많은 부분이 이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번 정권 들어서 좀 강조하는 게 수치적인 어떤 그런 성과보다 개개인의 삶과 개인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존중하는 그런 정책으로 가겠다라고 현 정권 들어서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그렇게 제시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홍보가 되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은 그럼 잘 되었느냐? 결과적으로 지금 작년 3분기까지 0.88명이라고 하는 수치가 아무래도 그 정책도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상황이라고 느껴집니다. 네. 또 결혼, 임신, 출산 관련 정책들도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땠는지도 좀 이어서 짚어주시죠. 예, 결혼 관련 정책들은 일반 여러분들도 모여 앉아 있으면 뭐 몇째 자녀부터는 얼마 돈 준다, 어디 구해서 돈 더 많이 준다, 이런 얘기가 많이 이렇게 회자될 정도로 관심 사항이긴 한데 그럴 때 그런 정책들은 보면 야, 이 정도로 많이 주나 싶을 만큼 금액이 큰 곳도 정말 많거든요. 그럴 때 그 금액을 받았을 때도 근데 체감하는 국민의 정서에는 이거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금액이 크고 작고 간에 분명히 더 근본적인 부분이 필요하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자녀에 관한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인식 개선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예,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1970년대쯤에 어쩌면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 낳아 잘 기르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은 자녀를 적게 낳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국가적으로 홍보를 했죠. 그랬을 때 그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7.8%의 예산을 집중하고 있는 이만큼의 총력을 기울여야 할 만큼 지금 국가의 지금 위기 상황이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러면 아기를 많이 낳는 것은 힘들다라고 하는 얘기만 세상에 많이 있는데 사실은 주변을 둘러보면 자녀를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사는 가정이 정말로 많거든요. 교회에 가보면 4, 5 있는 가정들, 그 가정들 힘들겠다라고 짐작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저는 우리 교회에서 반드시 더 확신되고 확실하게 증명이 되고 그것이 전해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통해서 다자녀 가정이 정말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상의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구호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출산 위기 속에서 나라와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역할도 분명히 있겠지만 또 한국교회만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민관 협력이라든지 한국교회가 어떤 방향을 좀 지향하면서 나아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예, 저는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정말로 이 위기를 살릴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냥 교회가 사람이 많고 어떤 뭐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봤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맥락 안에는 자녀를 많이 낳고 사는 것이 한 가정도 행복하고 국가와 모든 민족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잖아요. 그 뜻을 깨닫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는 그것을 우리 교회가 먼저 깨닫고 우리가 체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데 억지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체험하고 그것을 전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쫓아오지 않을까라는 꿈을 꿔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세대 활성화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어떤 식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한국교회가 그냥 단순히 우리 교회의 부흥의 발전만을 위해서 움직이던 시대는 분명히 지났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그 부분을 잘 갖춰서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그런 식의 모양을 갖춰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어떤 뭐 세계 선교라던가 그다음에 어떤 NGO 활동하듯이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나라를 위한 한국교회의 움직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서 그것을 사람들이 들어와서 볼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따라올 수 있게 이런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정말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 그러면 일단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해야 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 단계에 우리가 어느 길로 가든지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갈 수 있고 그리고 가다가도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많은 자녀의 가정의 그 축복을 성경적으로 확신하는 거 교회가 그 부분을 제일 먼저 하고
목사님들과 가정 사역자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이끌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전 한국가정사역협회 이화섭 사무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국장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1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31일과 2월 7일은 강원 영동에 비 또는 눈이 오겠고 기압골 영향으로 2월 7일은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